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조지 오웰 마지막 편입니다. 조지 오웰 후기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영국을 사랑한 인간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제가 읽은 조지 오웰의 책을 소개합니다.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은 사무반 출판사에서 2009년에 나온 것이고요. 위건부두로 가는 길은 한겨레 출판사 2010년 책입니다. 이 책은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을 내준 출판사 대표 빅터 골란츠가 자신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진보단체 레프트 북클럽을 위해서 잉글랜드 북부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취재해서 책을 내달라고 오웰에게 부탁해서 나온 것입니다. 빅터 골란츠는 책의 2부 민주적 사회주의와 그 적들이라는 부분을 혹시 북클럽 회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저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서문을 달아서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책 1부는 잉글랜드 북부 탄광촌 광부들의 생활을 취재한 것이고요. 2부는 오웰이 지지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와 그 민주적 사회주의가 대항해야 될 적들에 대해서 소개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나는 왜 쓰는가입니다. 표지 사진은 1938년 오웰이 요양차 모로코 마라케시에 머물며 글을 쓸 때의 모습입니다. 나는 왜 쓰는가는 오웰의 여러 수필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죠. 더 클래식 출판사의 1984입니다. 뉴턴에서 조지 오웰까지라는 책에 로렌스 멀킨이 쓴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라는 기고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참고했는데 로렌스 멀킨 그리고 페이지 수를 적어놨습니다. 이 사진은 1943년 기자사진증에서 가져온 조지 오웰의 모습입니다. 자, 조지 오웰 후기에서는 제가 오웰의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 또는 놓치기 아까운 대목들을 여러분께 주제별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출신 관련 내용입니다. 나는 상류 중산층 가운데 하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상류 중산층은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처음 생겨나 키플링, 정글북으로 유명한 작가죠. 키플링을 개관 시인으로 삼는 계급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번영기가 퇴주하면서 한 무더기에 잔해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오웰은 자신의 사회적 계층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연소득 2000파운드에서 300파운드 사이의 사람들 말이다. 내가 태어난 집안은 그 중에서도 밑바닥에 가깝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계급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돈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거칠게 말하면 돈으로 이루어진 계층 구조이지만 거기에 그림자 같은 계급 제도가 스며 있는 형국이다. 영국의 계급 체제는 돈도 중요하지만 신분, 어떤 계급에 속해 있냐는 사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영국의 계급과 신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차한 체면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정은 상류 중산층 가운데 하급에 속한 부류를 의미합니다. 자기 신분에 더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가진 게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수록 잘난 체 하기 때문에 지배층임을 과시하는 듯한 악센트와 고동 때문에 미움을 산다. 주위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산다는 거죠. 평민들과 같이 사는데 돈은 없으면서도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배타적인 사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6살을 뜻합니다. 나의 영웅은 주로 노동계급 사람들이었다. 중요한 일들은 모두 그들이 하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인데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백왕공의 아이들과 노는 게 금지되었다. 그들은 평민이니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부모가 그렇게 말렸다는 거죠. 물론 속물적인 처사라고 해도 좋겠지만 그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 중산층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상스러운 악센트를 배우며 자라나는 것을 용납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소년 시절에 나 같은 집안에서 자란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평민은 거의 인간 이하의 존재였다. 아이들로 하여금 평민을 인간 이하로 바라보도록 집안에서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계속 신분과 계급입니다. 상류 중산층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그 전통이 돈벌이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주로 군대나 공직이나 전문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계급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주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며 장사보다는 전문직이나 군복무에 종사함으로써 준귀족적인 관을 잃지 않으려 했다. 계속 하급 상류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구차하게나마 체면을 유지해야 하는 유형의 집안은 실업수당으로 사는 부류보다 형편이 나은 어느 노동계급 가정보다 훨씬 더 빈곤을 의식한다. 절대적으로 보면 잘 살지만 상류층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야는 자기보다 잘 사는 상류층에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없다는 사실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집세와 옷값과 학비는 끝도 없는 악몽이며 모든 호사 심지어 맥주 한 잔도 가당치 않은 사치다. 집안의 모든 수입은 실제로 체면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다. 대부분의 성직자와 학교장, 인도에 거주하는 영국인 공직자가 거의 전부, 또한 일부 육해군 장교, 상당수의 전문직 종사자와 예술가가 이 범주에 든다. 그런데 이 계급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본가이자 유산자인 부르주아 계급의 충격 흡수기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하급에 속하는 상류 중산층이 위의 부르주아와 아래 평민 또는 하층 계급의 완충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학교 생활입니다. 학교에서 나는 마음이 영 편치 않았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나보다 집이 부유했다. 내가 비싼 사립학교에 간 것은 순전히 어쩌다 받게 된 장학금 덕분이었다. 하급 상류층이나 성직자, 인도 거주 영국인 관리들의 자제들이면 대부분 나 같은 처지였으니 그것이 나에게 끼친 영향은 일반적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런 경험 때문에 나는 한편으로 내 신분에 더 열심히 매달리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 나보다 부유한 부모를 두고 그런 사실을 내게 명심시켜주던 아이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분에 더 열심히 매달리려고 하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보다 부유한 부모를 둔 아이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계속 학교 생활입니다. 살아남는다는 것 또는 적어도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범죄나 마찬가지였다.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규칙을 깨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인정하는 규칙을 깨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나를 몇 달 동안 몹시도 못살게 굴던 조니 헤일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괴롭힘을 당하던 끝에 나는 고약한 마음을 먹고 말았다. 온 체중을 한 주먹에 실어 녀석의 얼굴을 힘껏 때렸다. 그러자 헤일은 어디 두고 보자 으르렁거렸다. 계속 같은 사건이 이어집니다. 내가 거의 눈치채지 못했던 건 헤일이 공식적으로 나와 싸우려고 덤볐으나 실제로는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한 방을 맞은 뒤 녀석은 나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다. 내가 이 사실의 의미심장함을 이해하기까지는 20년은 걸렸을 것이다. 당시에 나는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약자가 처하게 되는 도덕적 딜레마를 뛰어넘는 시야를 갖추지 못했다. 그때 내가 못 본 건 규칙을 깨라 아니면 죽는다 라는 교훈이었다. 나는 그런 경우에 약자가 자신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을 몰랐다. 즉 약자로서 살아남고 나름대로 독자성을 유지하려면 이제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규칙을 깨야 된다는 거죠. 그 예가 자신을 괴롭히던 헤일에게 주먹질을 한 것입니다. 약자는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통찰이죠. 그래서 오웰은 규칙을 깨라 아니면 죽는다 라는 교훈을 여기서 얻었던 것입니다. 물론 20년 후지만요. 반성과 속죄입니다. 버마에서 5년간 경찰 관리로 근무한 후의 내용입니다. 1927년 휴가를 받아 본국으로 돌아온 나는 직장을 때려치울 결심이 이미 반쯤 서 있었고 그런 사악한 압제의 일원이 되러 다시 돌아가지는 않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나는 5년 동안의 압제의 일원으로 복무했고 그만큼 양심의 가책이 컸다. 잊히지 않는 숱한 얼굴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른다. 식민지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던 거죠. 내가 느낀 죄책감은 너무나 엄청나서 속죄를 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번민 끝에 얻은 결론은 모든 피압제자는 언제나 오르며
모든 압제자는 언제나 그르다는 단순한 이론이었다. 이는 내 자신이 단순히 제국주의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모든 형태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스스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억압받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어졌다. 이렇게 해서 그는 사회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죠. 당시에는 실패만이 유일한 미덕처럼 보였다. 내 마음이 영국의 노동계급에게로 향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이렇게 해서 자진해서 하층으로 또 빈민층으로 내려가 거기서 몇 년을 살죠. 이번 주제는 밑바닥 생활입니다. 킵, 숙박소의 속어입니다. 킵을 찾아요? 1호구 주세요 아저씨. 1호구는 1실링의 속어입니다. 2실링을 내자 소년이 나를 이끌고 불빛이 없는 낡은 계단을 올라 객실로 갔다. 창문들을 꽉 닫아 놓았는지 처음에는 공기가 숨이 막힐 듯 했다. 촛불이 하나 켜져 있어 살펴보니 가로 세로 15자에 높이가 8자짜리인 방이었다. 침대가 8대가 놓여 있었다. 이미 6명의 숙박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옷가지와 구두까지 쌓아놓고 자고 있어서 괴상한 덩어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한 구석에서 누군가 역겨운 기침 소리를 내고 있었다. 침대에 올라보니 판자처럼 딱딱했고 베개는 그저 나무토막 같은 딱딱한 원통이었다. 침대 길이가 6자가 안 되고 또 아주 좁아서 탁자 위에서 자는 것만도 못했고 조지 오웰은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침대 길이가 짧게 느껴졌던 거죠. 매트리스가 불룩해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꼭 붙어 있어야 했다. 시트는 땀 냄새가 너무나 지독해서 코 근처로 올리면 견딜 수 없었다. 런던에서 값싼 숙박소를 전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난과 뗄 수 없는 따분함을 발견한다. 따분함은 가난과 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런 일도 할 것이 없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아무런 일에도 관심이 가지 않는 때이다. 반나절이나 침대에 누워 보들레르의 시 악의 꽃입니다. 거기 나오는 젊은 해골이 되어버린 느낌이 든다. 오직 음식만이 몸을 일으키게 한다. 사람이 빵과 마가린을 먹고 일주일만 지나면 그건 더 이상 사람이랄 수 없고 그저 장기 몇 개 달린 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파리에서 돈이 다 떨어져서 굉장히 굶주렸을 때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파리 이야기입니다. 가난할 때 커다란 위안이 되어주는 기분은 또 있다. 아마 돈에 쪼들려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했으리라 믿는다. 그것은 이제야말로 진짜 밑바닥까지 왔다고 깨달을 때 느껴지는 기쁨에 가까운 안도감이다. 거덜났다는 말을 자주 해왔지만 이게 바로 거덜난 것이고 그런 판국인데도 견뎌내고 있다. 이런 기분은 많은 걱정을 덜어준다. 영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가까운 주거지에서 실업자를 보았을 때 몹시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중 많은 사람들이 실직한 것을 수치스러워한다는 사실이었다. 중산층은 여전히 실업수당이나 타먹고 사는 게으름뱅이란 말을 썼으며 원하기만 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처음으로 불황자나 거린과 섞여 다니다가 흔히들 불만 많고 양식만 축내는 존재라고 하는 그들 중 상당수가 젊고 번듯한 광부와 면직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들은 일을 하도록 길러졌다가 이제 다시는 일할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아져 난감해졌다. 그런 처지에서 그들은 먼저 자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밑바닥 생활을 하고 나서 나중에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 누추한 밑바닥에서 사실 불황자들의 끔찍이도 따분한 하류 세계에서 나는 해방감과 모험심을 맛보았다. 돌이켜보면 터무니없다 싶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솔직하고 생생한 감정이었다. 그 밑바닥 생활 와중에 오웰은 해방감과 모험심을 느꼈다는 거죠. 다음은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1936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스페인 내전과 1936년에서 37년에 있었던 그 밖의 사건들은 저울을 한쪽으로 기울게 했고 그 뒤부터 나는 내가 어디서 있는지 알게 되었다. 1936년부터 내가 쓴 심각한 작품은 어느 한 줄이든지 직간접적으로 전체주의에 맞서고 내가 아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들이다. 오웰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우리 시대 같은 때에 그런 주제를 피해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보기에 난센스다. 누구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런 주제에 대해 쓰고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것이었다. 나의 출발점은 언제나 당파성을, 곧 불의를 감지하는 데서부터이다. 이 내용은 굉장히 유명하죠.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인용했었습니다. 오웰은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서민적으로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로렌스 멀킨의 여기 글에 나옵니다. 1945년 아내가 갑자기 죽은 뒤 그는 1984를 집필하기 위해 황량하고 원시적인 헤브리디스, 주라섬이 속해 있는 제도입니다. 헤브리디스로 떠났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상처를 입을 정도로 자기 생각을 과장해서 표현했다. 그 무렵 오웰이 낡은 레인코트와 스카프를 걸치고 시골 술집에 나타나면 젊은이들은 우울한 조지를 동정하곤 했다. 그는 자택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영국식 잼과 피클을 곁들인 하이티, 영국인이 오후 4, 5시경에 고기 요리를 곁들여 하는 가벼운 식사를 뜻합니다. 하이티를 즐겼다. 시골에서 책을 쓰고 술집에 가서 젊은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집에서 오후에 티를 마시는 영국식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는 하층민과 노동자에 대해서 솔직하게 접근해서 가감없이 그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필러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필러란 단어 그대로 채워 담는 사람이란 뜻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장꾼입니다. 그들의 강인함에 쓰린 질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을 퍼담을 뿐만 아니라 두세 배 힘든 자세로 작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는 자세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무릎을 펴려고 했다가는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신용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탄광촌에 가서 노동자들의 삶을 취재한 르포 형식의 책 위건부도로 가는 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광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도 좌괴감을 느낄 만하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나마 지식인으로서의 전반적으로 우월한 존재로서의 자기 지위를 의심하게 된다. 적어도 지켜보는 동안에 우월한 인간들이 계속 우월하기 위해서는 광부들이 피땀을 흘려야 한다는 자각을 똑똑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부가 피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지식인들이 또는 우월한 자들이 계속 잘난 체 할 수 없다는 거죠. 광부가 사실상 집에 가져가서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액수는 주당 2파운드를 거의 넘지 않거나 약간 못 미친다. 광부 한 사람이 매년 퍼내는 석탄의 톤수는 더디긴 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1914년에는 253톤, 1934년에는 280톤을 캐냈다. 물론 이 수치는 모든 종류의 탄광 노동자들의 평균치이다. 막장에서 실제로 캐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을 퍼낸다. 많은 경우에 좋게 1,000톤 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오웰은 자신과 비교해 봅니다. 나는 만일 60까지 산다면 30권의 소설을 아니면 기껏해야 보통 크기의 책꽂이 하나를 채울 분량을 써낼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평균적 광부 한 사람은 8,400톤의 석탄을 캐낸다. 지식인인 오웰 자신의 일의 양에 비해서 광부의 노동량은 엄청나다는 것을 오웰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또 실업률이 높은 북부 도시의 사람들은 수도 런던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그들이 실업 상태라도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산업지대인 북부의 실업률이 아무리 끔찍한 수준이라 해도 런던에 비하면 빈곤이 덜 두드러져 보인다. 북부는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같은 큰 도시에서도 거린이 적다는 게 놀랍다. 런던은 워낙 거대해서 고독한 익명의 생활이 가능하다. 산업도시에서는 오래된 공동체적 생활 방식이 아직 다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실업에 관한 제도가 결혼을 막지는 않는다는 점은 여기서 꼭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 주에 23실링의 수당으로 사는 부부는 기하선상에서 별로 멀지 않지만 아무튼 그럭저럭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그들은 15실링으로 사는 독신 남성보다는 훨씬 형편이 나은 것이다. 실업자인 부부에게는 23실링이 지급되고 실업자 독신 남성에게는 15실링이 지급되는데 그나마 부부로 23실링을 받는 것이 약간은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감탄스럽고 심지어 희망적이기까지 한 것은 그들이 정신적인 파탄을 겪지 않으면서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간다는 점이다. 노동계급은 중산층처럼 빈곤의 부담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다. 예컨대 노동계급은 실업수당을 받는 처지이면서도 결혼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런 사실은 노동계급의 분별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증거다. 즉 그들은 일자리를 잃는다고 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가족이 빈궁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족제도가 깨진 것은 아니다. 비록 실업수당을 받고 있지만 노동계급은 정신적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멘탈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빈궁하지만 결혼도 하고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오웰은 감탄하며 희망까지 품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웰은 노동자층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호의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노동계급을 이상화하고자 함이 아니다.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조직화된 노동계급 운동은 언제나 공공연하고 불법적인 폭력에 의해 분쇄되었으며 이론적 연대로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밖 동지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노동계급에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모두 굴복해도 노동계급은 계속해서 파시즘에 저항할 것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 나치의 프랑스 점령 때 관찰되었던 특징 중의 하나는 지식인들, 좌파를 포함하여 그 중에 변절자가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무지하여 파시즘의 헛된 약속을 쉽사리 받아들이지만 언제나 머지않아 투쟁을 제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파시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자기 몸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오웰은 반물질주의, 반기계문명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지구의 행복이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포커를 하고 술을 마시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한꺼번에 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삶이 점점 더 기계화되는 현실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본능인 공포가 옛것을 선호하는 감상적 취향에 불과한 게 아니라 10분 정당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삶에서 단순함의 너른 빈터를 충분히 남겨두어야만 인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웰은 삶에서의 단순함의 너른 빈터 이것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골에 가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수많은 발명품들, 특히 영화, 라디오, 비행기는 인간의 의식을 약화시키고 호기심을 무디게 하며 대체로 인간을 가축에 더 가까운 쪽으로 몰아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현대의 많은 발명품들에 대해서 적이라고 할 정도까지 비판을 하죠. 기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약물을 받아들이듯 하는 게, 즉 미심쩍어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약물과 마찬가지로 기계는 유용하긴 하지만 위험하며 습관성이 있다. 즉 자주 의존할수록 더 단단히 붙들리게 되는 것이다. 기계는 습관성 약물과 같아서 의존할수록 더 거기에 종속된다고 오웰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진보는 지속되어야 하고 지식은 절대로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념에 감염되어 있다. 여기서 나는 기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론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주의의 적대감을 품는 사람과 기계 문명의 적대감을 품는 사람이 대개는 같다는 것이다. 과학의 시대에 일방적으로 진보를 찬양하는 것은 위험한 관념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라고 오웰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사회주의는 곧 기계 문명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웰 자신은 사회주의지만 기계 문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웰의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3남매의 둘째였고 아래 위로 5살씩 차이가 났으며 아버지는 8살이 될 때까지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계속 인도에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난 좀 외로웠고 나는 외로운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이야기를 지어내며 상상 속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 나는 나에게 낱말을 다루는 재주와 불쾌한 사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나날이 겪는 실패를 안가품할 수 있게 해주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낱말을 다루는 재주, 불쾌한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신이 매일 겪는 실패를 안가품할 수 있게 해주는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글쓰기에 몰두합니다. 16살쯤 나는 불현듯 낱말 자체가 달리 말해 낱말의 소리와 그로 인한 연상이 주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더욱더 문학과 글쓰기를 사랑하죠. 오웰은 글쓰는 동기를 4가지로 구분합니다. 여기서는 제목만 읽겠습니다. 먼저는 순전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학적 열정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역사적 충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목적 때문에 글을 쓴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정치적 목적에서 정치적이란 말은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 정치적 동기는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며 분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남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구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오웰은 강변합니다.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된다는 의견 자체가 정치적인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읽었는데 글쓰기라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용했습니다. 오웰의 말입니다.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이었다. 나의 출발점은 언제나 당파성을 곧 불의를 감지하는 데서부터다. 오웰은 말과 글이 오염되었다고 개탄합니다. 우리 시대의 정치적인 말과 글은 주로 변호할 수 없는 것을 변호하는 데 쓰인다. 계속되는 영국의 인도 지배, 러시아의 숙청과 추방, 일본에 대한 원자탄 투하 같은 일들은 변호할 수 있기는 하다. 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잔혹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당이 표방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해야만 변호가 가능하다. 때문에 정치적인 언어는 주로 완곡어법과 논점 회피 그리고 순전히 아리송한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정치적 말과 글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해야만 변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이 언어를 타락시킨다면 언어 또한 생각을 타락시킬 수 있다. 부적절한 어법은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습과 모방에 의해 퍼져나갈 수 있다. 내가 거론하고 있는 타락한 언어는 어떤 면에서 대단히 편리한 것이다. 언어의 타락은 생각을 타락시키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는 편리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과장된 문체는 그 자체로 일종의 완곡어법이다. 사실에다 보드라운 눈을 뿌리듯 라틴어를 잔뜩 쓰면 요지는 흐려져 버리고 세부는 다 덮여버린다. 명료한 언어의 가장 큰 적, 대적은 위선이다. 오웰은 명료한 언어를 구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그는 분명한 노선을 취합니다. 스페인 내전을 바로 보려면 그런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의 잔혹함과 더러움과 헛됨을 생각하다 보면 꼭 발설하고픈 유혹을 느끼게 되는 말이 한마디 있다. 이쪽도 저쪽도 나쁘다. 나는 중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사람은 중립적일 수 없으며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전쟁 같은 건 없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거의 항상 한쪽은 다소 진보적인 쪽에 서고 다른 쪽은 다소 반동적인 쪽에 서는 법이다. 중립은 없으니 당신은 어디에 설지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오웰은 자신이 상류층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제국주의, 상류층의 무능, 그리고 그 폐해를 폭로합니다. 그들은 부유층을 말합니다. 방대한 제국과 세계적인 금융 네트워크의 한복판에 앉아 이자와 이윤을 거둬들였고 어딘지 모를 곳에다 썼다. 잉글랜드에도 빈민가와 실업이 만연해 있었다.
오직 시골에 저택이 있는 50만 사람들만이 기존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게다가 소기업들이 합병을 통해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부유층은 갈수록 할 일이 없어져 한낱 소유주가 되어갔고, 이른 급여를 받는 관리자와 기술자가 대신 해주게 되었다. 그들은 어디로 투자되는지 거의 모르는 돈으로 먹고 사는 유한계급이다. 그들이야말로 기생충이었으며,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웰은 사회주의자였지만 좌파 지식인들의 비상적인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영국 좌파 지식인들의 정서는 대체로 부정적이고 불만 가득한 태도와 언제나 건설적인 제안이라고는 없다는 사실이다. 권력을 잡아본 적도 없고 그걸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트집 잡기 말고는 볼거리가 별로 없는 것이다.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사상의 세계에 살며 물리적인 현실과는 접촉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피상성이다. 좌파 지식인들 다수가 1935년까진 맥없는 평화주의자였고, 독일과의 1935년에서 1939년 전쟁에 대해서도, 즉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를 얘기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전쟁이 시작되자 금세 조용해졌다. 오웰은 자유주의자죠. 자유를 강조합니다. 우리 시대의 지적 자유는 두 방향으로부터 이미 공격받고 있었던 것이다. 한쪽은 전체주의 옹호자들이 있고, 또 한쪽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적인 독점과 관료 지배 체제가 있다. 산문문학은 이성주의와 개신교 시대 종교개혁 이후를 말합니다. 자율적인 개인의 산물이다. 때문에 지적 자유를 말살한다는 건 언론인을, 르포 작가를, 역사가를, 소설가를, 비평가를, 시인을 차례로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다. 오웰은 파시즘을 경고합니다. 파시즘과 싸우기 위해서는 파시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자면 파시즘이 약간의 장점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전통과 질서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파시즘을 일단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파시즘이 어디서나 약진한다면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자들 자신의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경제적인 면에만 눈이 멀어 있어서 인간에겐 영혼이란 게 없다는 가정에 따라 활동해 왔으며, 물질적 유토피아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말았다. 즉, 파시즘이 바로 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안일한 인식, 경제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거나 인간 영혼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는 점, 이런 데 책임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파시즘은 쾌락주의와 진보라는 값싼 관념에 반발하는 모든 충동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달리 말해 파시즘은 유럽 전통의 옹호자 신용을 할 수 있었고, 기독교 신앙과 애국주의와 군사적 가치에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파시즘을 집단 사디즘이니 뭐니 하며 간단히 무시해버린다면 그냥 무익하기만 한 게 아니라 몹시 해로울 수 있다. 사회주의의 잘못된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파시즘이 오히려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시즘을 집단 사디즘이니 뭐니 해서 간단히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집단 사디즘이란 집단적으로 남을 괴롭힘으로써 쾌감을 얻는 그런 주의죠. 계속 파시즘 경고입니다. 기계와 기술의 발전은 결국 모종의 집단 생산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꼭 평등주의적인 체제가 아닐 수 있다. 경제적으로 집단 생산 체제인 세계사회를 상상하기는 아주 쉬우나, 그것이 정치, 군사, 교육에 관한 모든 권력이 소수의 지배계급과 그 하수인들의 손에 넘어간 사회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슷한 사회야말로 파시즘이 목표로 삼는 사회인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목표 삼고 단결할 수 있는 이상은 사회주의의 바탕이 되는 이상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자유다. 오웰은 정의와 자유에 기반한 사회주의, 제가 결론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주장합니다. 조지 오웰은 애국자였습니다. 히틀러에 저항하느냐 아니면 굴복하느냐의 선택에선 딱히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주의자 입장에서 나는 저항하는 것이 낫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오웰은 전쟁이 시작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것은 중산층에게 주입되어 온 애국주의가 마침내 효과를 본다는 것이었으며, 영국이 심각한 궁지에 빠지면 나로서는 애국주의의 반기를 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즉, 자신이 중산층이었는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주입되어 온 애국주의가
히틀러의 전쟁과 같은 영국이 심각한 궁지에 빠졌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오웰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전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군국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셈이죠. 그런 나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국가가 울려 퍼질 땐 애국가죠. 울려 퍼질 땐 일어서서 부동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왠지 신성모독이라도 범하는 기분이 든다. 나는 너무 계몽되어서 가장 일상적인 정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좌파 지식인처럼 되느니 그런 식의 훈육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즉, 군국주의적인 교육이죠. 정작 혁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움찔하며 물러서는 이들은 국기를 보고 한 번도 가슴이 두근거려 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다. 여기서 갑자기 안도연의 연탄재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지 오웰은 중산층 소시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뜻밖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통해 손에 돈을 쥐자 출판업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자네를 불러 점심을 살 수 있게 되었군. 오웰은 또한 죽기 직전 영국의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조지 오웰의 사진 중에서 이것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2차 세계대전 BBC 방송국 근무 시절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과 버마에서 경찰 간부로 근무할 때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이 후자의 사진은 무슨 죄수 사진 같죠? 제국주의 앞잡이로 압제의 최전방에 서 있다 보니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지 오웰의 가장 대표적인 저술 1984와 동물농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릭 아서 블레어, 조지 오웰의 본명이죠. 그는 상류 중산층 하급에 속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장학금 덕분에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부유층에 대한 반감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 이튼 스쿨에 다니는 동안 공부를 등한히 해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갈 장학금을 확보하지 못하죠. 대신 버마의 경찰 간부로 5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압제자의 일원으로 복무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는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이론을 세우죠. 모든 피압제자는 언제나 오르며 모든 압제자는 언제나 그르다. 런던과 파리에서 거의 3년간 밑바닥 생활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 시기를 회상하며 해방감과 모험심을 맛봤다고 진술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그는 편견 없이 하층 계급 노동자를 대할 수 있었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지하는 민주적 사회주의, 이것이 노동자층, 하층 계급까지 지지층으로 품음으로써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간적 사회주의를 생각했습니다. 정의, 자유, 평등, 그리고 정서적인 공동체 등 초월적 가치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그런 사회주의, 그것이 조지 오웰이 꿈꿨던 사회주의입니다. 로렌스 멀킨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웰은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그는 영국적인 삶, 그리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자체를 사랑했던 지식인, 그리고 작가였습니다. 이것으로 조지 오웰의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